소개를 받은 인하대 거대학 임종환 학장입니다. 개신교 공동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행사에 첫 기조 발제를 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 달성 주제인 부분인데 2015년부터 시작된 답게 삶이다 운동 부분이 올해 주제 탄소 중립의 사회적 가치 실현 운동과 만나는 부분들은 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와 함께 답게 살기 운동이 같이 결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게 살기다 운동 부분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와 만났던 부분들이 바로 이 기후 위기에 대응, 또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적 경제 운동과 만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표될 주요 내용들은 기후 위기에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출퇴근하면서 근처에 있는 산을 보게 되는데 겨울에 아주 앙상하게 마른 가지들이 봄이면 또 여름이 되어지면은 아주 풍성한 잎을 피우고 온 산을 화려하게 채우는 광경을 보게 되면서 정말 생명을 이렇게 소중하게 일깨우는 거대한 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지구 생태계 또 우주 생태계가 역사가 138억 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지구는 45억 년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138억 년 정도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인류가 탄생한 것을 비춰보게 되면 365일 중에서 마지막 날에 오후 10시 30분 정도가 돼야지만 인류가 탄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최근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생명의 창조 또는 진화를 통해서 지금의 지구가 만들어졌고 또 인류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우주 역사가 이 정도가 나이가 됐고 또 여러 생명이 진화해 왔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이러한 생명의 진화 과정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진행이 되고 있고 진화는 창조의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기에는 맨 마지막에 여러 생명들이 은하가 창조되고 그리고 태양계가 창조되고 또 지구가 창조되고 또 지구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또 육지가 강으로 바다로 구분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지구에 여러 생명이 태동되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바로 인간의 탄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른 종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다른 종들은 다 이런 생태계 부분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는데 인간만큼은 그렇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파괴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또 인간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른 종과는 다르게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만들어내지만 한편적으로는 탐욕에 매였을 때는 기존에 만들어진 생태계조차도 파괴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의 문명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한 300년의 역사인데 그 300년의 역사가 지금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위협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구 관측이 시작된 후 130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가 이때까지 0.8도씨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8도씨의 변화를 통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요. 빙하가 내리는 모습들이 관찰되어지고 허리케인과 또 폭염이 진행되었고 2003년에 폭염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폭염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폭설이 계속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북극 같은 경우에서는 빙하가 내리면서 북극곰이 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아사해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북극곰의 모습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인간이 만드는 산업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생태계에서 일부 종에는 멸종의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이산화탄소 농도 자체가 450 ppm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변화되어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2040년 전에 이러한 CO2 기후 변화를 가져다 주는 CO2 농도가 450 ppm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CO2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412.93 ppm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앙 같은 상황 부분들이 우리 앞에 노정되는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모델이 있는데요. 기후관 정부협의회 쪽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또 예측 모델을 보는데 그 예측 모델 중에 낮은 것도 지금 같은 경우는 2.0, 요즘 같은 경우는 평균 21세기 정도면은 4도씨 정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예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0.8도씨 정도의 변화를 보였는데 21세기 같은 경우에서는 4도씨의 변화를 보인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급실에 가보게 되면 갑자기 열이 나서 애를 들쳐업고 아주 황급하게 응급실을 내원하는 부모들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39도를 넘어서 39.5도 정도가 되면 이제 혼수 상태로 빠져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 자체가 3도씨의 변화를 보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화학적 반응의 매개가 되는 주요한 대사작용 자체가 3도씨의 변화를 이겨나가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뇌에서 에너지를 쓰는 건데 뇌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작용 자체가 제대로 이지 못하게 되면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36.5도인데 3도씨의 변화 39.5도 정도만 되더라도 애는 생명의 사경을 헤매게 되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거죠. 3도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의 3도씨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정도라고 한다면 지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야.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 벌써 온도 변화라고 하는 거가 0.8도씨의 변화를 가져다 줬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 시나리오 중에서 4도씨의 최저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21세기 말이라고 하면은 임박한 부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면은 100년이 채 되지도 않는 그런 변화 중에 극단적인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한다면 지금에 있는 변화들을 견디지 못하고 1.5도씨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감당치 못한다. 지금과 같이 4도씨가 넘게 되면 재앙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꾸 이게 조금 한반도의 지금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지구 전체로서는 0.8도씨의 변화인데 한반도 같은 경우는 지금 0.8도씨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있는 그 변화보다도 3배 이상 되는 정도의 높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망이 21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은 4.7도씨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조금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이 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2.9도씨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는 4도씨 정도의 변화가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4.7도씨의 변화가 있고 지금까지 관찰된 것만 하더라도 딴 데에서는 0.8도씨인데 우리는 1.8도니까 그거보다도 3배나 빠른 정도의 변화를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온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재앙과도 같은 것이어서 우리 생활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일정 정도 온도가 막 올라가는데 개구리를 거기다 넣게 되면은 서서히 올라갈 때는 온도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 올라간지도 개구리는 잘 모르죠.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 같은 상황이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1.8도씨 정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변화 1.5도씨를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리고 한반도가 기후변화에서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부분이 있는데 RCP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2.6, 4.5, 6.0, 8.5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시나리오 부분인데 RCP 8.5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에 대한 매출 자체가 전혀 저감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인구 부분에 있어서 52% 정도 부분이 한국에 있어서 아열대 기후로 변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RCP 8.5에 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기후는 21세기 정도에서는 4.7도씨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있는 변화를 보면 해수면의 온도도 심각한 정도의 변화를 보는데 세계에서 0.47 정도의 변화인데 우리는 1.23 정도의 변화를 보게 되고 해수 온도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기온에서 육지에서 보이는 변화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경우에서 훨씬 더 민감하게 이 기온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해수면 온도라고 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끔찍한 재앙과도 같은 것을 가져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간척했던 지역 부분 침수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폭염을 경험하는 날짜 부분들이 그동안은 한 10일 정도에 국한됐는데 이게 한 달 정도가 늘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31도를 넘어가면 이제 임계점 부분인데 그것을 연속해서 이틀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폭염주의보를 경고하는데 이 이틀째 의미는 뭐냐면요. 보면은 이 정도의 온도가 됐을 때는 급격하게 뇌졸중 그러니까
에너지 빈곤 가구 부분에 있어서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설치되지 않는 가구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뇌졸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보면은 응급실로 실려갈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가 바로 폭염의 주의보의 경보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1년 중에서 30일이니까 굉장히 큰 수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평균 기온의 변화가 4.7도치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폭염이 35.5일로 증가되는 부분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들이 주로 사과 재배라든가 벼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늘어나는 에너지 사용량으로 우리의 미래도 점점 불확실하게 되는 상태의 부분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파국이 임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지 않고서는 미래를 설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런 기온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기후 취약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지역 부분이고요. 황사가 일어나고 주로 패턴은 두 가지 패턴 부분인데 대륙은 점점 사막화되어지고 그리고 봄철 같은 경우에 편서풍이 오게 되면 황사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륙은 건조해서 사막이 급격히 되어지고 해안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보면은 태풍이 강력한 태풍이 주로 오고 해안에 침수가 일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양극단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해안에 노출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대륙 쪽의 면에 있기 때문에 사막화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막화로 인해 황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옛날부터 황사에 대한 선고는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세먼지 자체가 우리한테 오는 쪽 부분인데요. 네, 미세먼지 농도 부분이 평소에 두세 배 정도 높게 나는 약탕을 보여주는데 이 사막에서 발생하는 이 황사 바람이라는 것이 중국히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유해한 여러 가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유해한 영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슈퍼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태풍이라고 하는 것들이 해수면의 온도와 같이 결부되어져서 바다에 있어서 그 전에 경험하기 힘든 강력한 태풍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1세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기온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서 세계에서 보면은 해수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서 바다에 굉장히 위험 신호가 갖는 중요한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동해를 꼽는다고 하는 겁니다. 동해가 급격하게 기온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다를 보면요, 산란기 쪽하고 보면은 여기 배란기 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기온의 변화에 견디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류가 이런 기온 변화에 있어 서식지에서 60% 정도가 생존하기 힘든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온대에서 아열대로만 변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해수면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 바다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준다. 60%의 어류 정도가 생존이 불가능한 정도로 가는 거니까 저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큰 변화를 올 것이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생명의 보고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식단 부분에 있어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식생활의 보고인 부분이 바로 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메가3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들이 바로 수산물입니다. 우리 식단 부분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수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바다가 이렇게 황폐화됐을 때는 사실 식단 자체가 오면은 근본적인 변화를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수 지방산을 얻는 중요한 식품의 보고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고려했을 때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도 이제 아열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열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말라리아라든가 찌쯔가모시라든가 이런 아열대성
감염성 질환도 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폭염에 따라서 뇌졸중이 늘어나고 폐렴 늘어나고, 근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 부분인데, 사망의 원인 중에서 암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뇌졸중 부분입니다. 근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뇌졸중의 발생 자체가 는다고 하는 거니까 건강 취약 부분에 있어서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을 이렇게 나눠 보게 되면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적으로는 에너지 사용은 적은데 에너지 빈곤 가구들이 밀집해서 있는 이 지역 부분에 있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온열 관련 질환, 뇌졸중에 대한 발생이 특히 보면은 강북 지역에서 높게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불평등을 얘기를 하는 쪽 부분인데요. 강남 쪽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되지만 이 에너지 빈곤 가구에서 관찰되어지는 뇌졸중과 같은 질환이 비교적 발생이 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25개 구로 나누게 되면요, 소득이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편적으로 보면 소득이 낮은 쪽으로 구로 가게 되면 급격히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것 자체라고 하는 것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소득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급격하게 만성질환과 기후위기와 관련된 질환의 사망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빈곤 가구 부분이고요. 환경 불평등, 또 이 결핍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 부분에 있어서 이 빈곤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값이 이제 결핍 지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분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과 환경 불평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리적인 형평성 문제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형평성 문제도 올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난한 지역과 소득이 낮은 지역에 유해한 배출 시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라든가 유해한 중금속이 많이 배출되는 주물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들이 주로 변두리 지역이나 저런, 물론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더 심하죠. 실제로 서울은 특별시니까 실제로 유해 공장들이 서울 밖으로 쫓기기 때문에 주로 경기도라든가 병진 지역이 더 심한 부분인데, 이러한 지리적인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사회적인 형평성 같은 경우도 의사결정 과정 부분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유해한 시설이 들어오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적극적으로 보면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민주적인 절차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기후 위기 속에서 피해는 어떻게 말하면 산업화 과정 속에서의 수혜는 특별한 기업이 가져가는데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한테 전가되는 양상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평등 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절차 간의 형평성 문제, 또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비민주적인 결정 과정과 관련되어져서 지금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도를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 또 어떤 정보를 받지 못했느냐, 또 잘 먹지 못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형태로 결부되어지면은 이것이 결국에서는 나이가 들게 되면은 만성 질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만성 질환의 결과로서 치매를 얻거나 이런 부분이 소득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기대 수명이 차이가 나고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의료 접근도, 그리고 건강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도에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의 부분에 있어서 점점 불평등 구조가 사회 구조화되는 것과 기후 위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기후 극복의 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대 동잔의 평신도들이 여기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 내에서 이 7대 동단은 전 한국 역사 부분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정신적인 그
바탕으로 봤을 때 근간되는 조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제 침략 때 싸웠던 그룹들이 바로 칠제 동단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산업화 과정에서 또 군부 독재에 맞춰서 민주화를 성취하거나 또는 이 기후 위기 쪽에서 또 생태계 쪽의 보호 활동 이런 부분들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저는 7대 종단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의 흐름을 갖고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서는 먼저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CO2 배출을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제 다음에 발제할 이유진 박사님께서 CO2 배출이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부터 CO2 배출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주로는 이제 에너지 생산하는 과정 쪽에서 많이 이제 CO2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화석 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서부터 화력 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교통수단 자체를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의 먹거리 자체를 기후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먹거리에서부터 친환경적인 먹거리로 전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에너지 전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 자체가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전환 과정 부분에 있어서 개발의 수혜와 피해 양극화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빈곤 가구,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 통합 돌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웃에 대한 돌봄이 종교가 갖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사명이다.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저는 7대 동단에서 다 공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저는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돌봄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지면서 건강 취약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1년에 200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65세로 진입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빈곤 가구가 40%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10이나 15%가 채 안 되는데 다른 선진국과 우리는 이제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과정 속에서 건강 취약 그룹이 늘고 있고 이런 독거노인들이 도시에 고립된 섬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돌봄, 환경 피해자들의 돌봄 부분들은 제가 돌봄 협동조합 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부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재생에너지를 내는 햇빛 발전소 그리고 돌봄 의료복지 협동조합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협을 통해서 도농 직거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먹거리에 대한 전환 그리고 또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 이런 부분들이 기후 위기 극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 전략으로 우리가 구체화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뒤쪽에 이유진 박사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전략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뭐냐 그리고 그 안에서 돌봄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거냐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 쪽에서 개신교 쪽인데요. 에너지 절감과 햇빛 발전소 이야기를 통해서 녹색 교회 또 각 지역마다 이런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을 쭉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쪽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의학 분야 쪽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서는 먹거리 전환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에 발생되는 중요한 질환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당뇨, 고혈압이나 이런 질환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망원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의 원인을 보게 되면은 먹거리가 중요한
먹거리 자체가 서구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이러한 만성 질환의 발생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거리 쪽 부분에 있어서 붉은 고기 그리고 가공육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콜라라든가 가당음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를 유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가당음료 같은 경우도 이제 대장암이라든가 간암 발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한 식단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만성 질환 발생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되기 때문에 같이 보면은 각 종단별로 이 식생활 변화의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생협에서는 이런 먹거리 운동 부분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종교 환경 회의를 통해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각 종단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불교 기후 행동 워크숍을 열고 또 함께 실천에 대한 것들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쪽에 햇빛 반초소 건립이나 기후 행동 참여를 각 종단별로 체계화하고 또 실천 활동들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사회적 경제를 이제는 더불어 사는 운동으로서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캠페인 형태로 7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캠페인이 아니고 삶의 질적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을 가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사회적 경제 운동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사회적 경제 운동의 정의를 보게 되면은 혼합 경제 및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우위로 두는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 사람 중심의 경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사회적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법이나 공신력 있는 기구가 정의한 개념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는 공동체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사회적인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의 원칙을 가지고 경제 주체가 만든 경제가 바로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아온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면 산업화 부분에 있어서 한각의 기적이라고 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한편적으로는 경제의 양적인 성장에 집착하면서 내부 안에서는 부의 불균등이라든가 또 사회 불평등 구조가 심화된 측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보면은 기후 위기가 다른 나라보다도 3배나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매달렸지만 사실은 미래 세대를 봤을 때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여러 가지 균열이 일어나고 또 한국 사회를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지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가파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지는데 65세 노인들의 자살률이 10년 동안에 OECD 국가의 부동의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실제로는 자살률 1위, 65세 자살률, 청선 자살률 1위 나라입니다. 보면은 경제 성장이 세계제 1위를 달린다고 하고 이미 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 그늘이 너무 큰 것이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개인의 탐욕에 근거해서 탐욕을 부추기는 방식의 경제 성장 방식은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동기를 뒷받침하는 부분에게 사유 경제 기반하는 것들은 저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거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탐욕에 의존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런 문제를 야기한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발적인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민간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보면은 우리 안에서의 그 가치 지향성을 갖고
그것에 대한 실천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 종교인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보면 한 개인한테 지나치게 보면 물질적인 소유나 탐욕을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다른 사람들한테 보면은 손상을 주면서 개인한테 지나친 부의 소유를 정당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우리 사회의 가치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탐욕을 벌여서 다음 세대의 삶의 기반까지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게 불필요한 거, 아니 내게 필요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더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 소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는 자연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사회적 경제가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의 소유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출자를 통해 갖고 이 돈은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사회에서 공동체로 자산을 두는 것이고, 그 자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스스로의 보면은 이윤 동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자산 부분들은 이 지역에서 돌보거나 아니면은 환경을 지키거나 이런 거로 써달라고 하는 경제적인 실천 운동이 저는 두드러지게 나타났을 때 저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대안들 마련할 수 있겠다 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종교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실천 부분들이 조직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듭니다. 사회적인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에 대한 재생, 지역 순환 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등 이런 부분인데,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칠제 동잔에서 시작하는 2015년의 운동 자체가 향후에 한 20년 정도가 쭉 진행되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에서는 어떤 변화를 있겠냐면 여러 가지 협동조합 운동이 쭉 되면서 거의 한 40년, 50년 만에 정전 이후에 전체에 보면은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는 부분이 전체 GDP의 10% 정도까지 도달했습니다. 평균 8%, 10% 정도. 그거는 대개는 돌봄에 관련된 거나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사회적 꼭 필요한 부분들, 자연을 지키거나 이런 쪽에 쓰여지는 경제 규모 자체가 그 사회에서 8%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제2차 대전 이후에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보면은 40년, 50년 노력을 통해서 경제의 10%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로 쓰여지잖아요. 가치 기반의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위로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유럽을 쭉 보면서 보면은 우리는 아주 뭔가 아주 역동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50년 했으면 우리는 그 가치가 충분히 인식되면 30년 만에 가능하다.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2035년 정도에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 수준을 지금의 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에 가까운 위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에 있어서 보면은 없어서 자살하는, 그리고 신문에 보게 되면 중간 가족들이 집단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신문에 찍히는데,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들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부분들이 저는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전 제발 갖다 그런 요청이 되는데,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내다가 보면 1년에 한 번 와서 캠페인하고 보면은 행사하고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이 됩니다. 평소에 치열하게 운동을 하고 우리가 서로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대 동잔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에너지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 보면은 7대 동단이 한국 사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동력이었기 때문에 일제 제국주의와 맞섰고 군사 독재를 이겼고
산업화 관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눔을 실천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 동력이 저는 이 7대 동단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것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보면은 실천의 삶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130년 전에 그 개신교 쪽에 처음 이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그때도 보면은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였는데요. 이때도 보면은 콜레라가 유행을 했습니다. 콜레라가 유행을 해서 환자들을 돌보니 가족도 버렸는데 선교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주로 손을 씻으라는 거, 그리고 물을 끓여 먹으라는 거, 그리고 환자를 직접 돌보는 활동을 하면서 실천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뿌리가 내었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가족도 버린 환자들을 돌보는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저는 다른 종단들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여러 글로벌 유행병이 된 것도 기후 위기를 통해서 이러한 글로벌 유행병이 빈발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돌봄과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교사가 주로 첫 기도한 내용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백성을 얽어매인 그런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 부분들이 전 사람들에게 상당한 울림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대 시대 때 개신교의 실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교육에 대한 변화, 또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이시고, 6.25 때는 그 이후로 보면은 민간 의료 보험을 만들면서 민간 의료 보험 운동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는 운동, 청집자 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부분이 바로 소비자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해서 의료 돌봄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87년도부터 쭉 이어졌고, 90년도에서 94년도에 안성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협동조합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농촌 지역이나 또는 장애 아동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들을 돕는 활동을 쭉 했습니다. 인천 평화 쪽도 제가 90년대에 한 8년 정도 여기 원장으로 쭉 있었는데, 이쪽이 보면은 인천에서 아주 유명한 달동네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의원조차 들어오지 못한 곳에 의원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든 지역이 바로 인천의 북일신도 지역 부분입니다. 여기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런 부분의 변화라는 것이 각 지역에 있었으면 좋겠다. 공동체를 돌보자, 이웃을 돌보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결국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이나 의료, 주거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천 부분을 각 동단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의 근간은 결국에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 이웃을 보면 이웃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커뮤니케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돌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쪽 부분인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마을 공동체에서 시작했을 때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대개 여성들의 노동에 의해서 가족들을 돌보는 것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에서부터 또 마을에 있는 신앙 공동체, 종교 운동체에서부터 이런 돌봄을 실천하자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실천의 내용들이 책으로도 나와 있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실천 활동들도 저희가 장애인 건강 주치를 처음으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푸른 아시아가 몽골 쪽에서 이제 사망과 방지 활동을 했는데, 개신교회는 16개 교단이 참여하면서 몽골 지역에 숲을 이꾸는 활동 자체를
결의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회와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 기후 행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인 뿌리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희년 운동, 칼뱅 정치 사상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유럽에서의 25만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4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불황기에도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는 이제 동력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볼로나 지역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가 전체 GDP의 45%를 차지하는 쪽 부분인데요. 요 카톨릭에 있는 그 이용훈 주교께서 보고 난 다음에 삶의 공간 자체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채우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사회적 경제가 그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장애인 협동조합이 중요하게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모델로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주민자치의료 협동조합 부분이 자치 모형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태리 아까 말씀했으니까 그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태리가 우리보다도 한 3배 정도 지금은 GDP는 비슷한데 우리보다도 협동운동이 한 3배 정도는 많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여러 가지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되고요. 협동조합의 설립을 보면 주로 많이 협동조합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돌봄과 관련된 협동조합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업종별로 했을 때 돌봄이 많이 있고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했을 때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수행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60-70%가 다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개신교, 천주교, 또 불교, 몰교 뭐 이런 또 민족 종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시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민간 협력 부분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광주 광산구 쪽 부분인데요. 민간이 협력해서 이 지역에 이렇게 임대 가구에 살았던 분들이 전국에서 제일 큰 임대 단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고립된 또 대상화된 복지로 살아가는 분들이 늘 행복주치센터를 만들면서 이분들이 스스로가 공동체를 이루고 또 주치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되면서 큰 변화를 만들었는데 민간 협력을 이끌어낸 동력 부분들도 민간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에 있는 7대 동단 부분들이 물론 정부하고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단지 우리가 정부 쪽의 지원을 받는 행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맥을 끌고 가는 집단이었으면 좋겠다. 정신적으로 리더 그룹으로서 7대 동단이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여기 민간 협력 구조에 대한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져서 이번 정부에서도 민간에서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는 것을 현 정부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받아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 또 여러 가지 불평등 구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 부분을 7대 동단을 통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임종환 회장님의 강연 사회적 경제를 통한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주제로 함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또 있었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짚어주셨는데 이런 부분 좀 궁금하다 꼭 질문을 드리고 싶다 그런 질문 있지 않으셨어요? 없으신가요? 네, 손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천주교에서 온 이승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오늘 주제가 사회적 경제 속에서 그 실천 방향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걸 하나 적어놓은 게 환경 문제에 관해서 이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 부분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는 햇빛 발전소 협동조합이라든가 에너지를 만드는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거는 아마 두 번째 강의 이우진 박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초점을 들여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런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조직을 하고, 두 번째 강조를 드린 부분들이 돌봄에 나서자, 그리고 마을 자체를 공동체 기반으로 하는데, 지금은 다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바빠요.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실제로는 주변에 고독사가 일상화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의 사망률 자체가 세계에서 1위를 차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 세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것들, 가능한 자살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는 사실 생명을 지키는 건데 자살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우리의 가치하고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저는 그분들이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어서 새로운 대안적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대안적인 실천활동, 삶을 사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구조, 돌봄협동조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가열차게 끌고 가서 저는 7제 종단 부분이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주축 세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를 향후에 20년, 30년에 있어서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가 가장 발전되어져서 자연을 지키거나 또는 취약한, 또 우리의 좀 어려운 이웃들을 공동체로 섬길 수 있는 기반들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만들었어야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네. 한 분만 더 질문. 네, 바로 뒤에 계신 분이신데요. 질문 받겠습니다. 온물교 운영위원 황성현입니다. 말씀 잘 받들었습니다. 쭉 말씀을 이렇게 이제 경청을 하다 보니까 환경 불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환경 불평등에 대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이제 방법과 일을 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어떤 지역에 이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하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이제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어서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혜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게 수익이 난다 하면은 그것 자체가 지역사를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마 지역에 있어서 풍력광이라든가 아니면 햇빛 발전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저는 지역 주민들이 특별하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기업이 그것의 수혜를 그냥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가 오면 그 지역에 맞는 시설 구조를 만들고, 그 수혜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공유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저는 한국 사회에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중요한 제도적인 변화나 또는 어떤 지역 개발이 있거나 이랬을 때 지역 중심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거, 그런 것들이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해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파악되어서 전문가를 듣고 난 다음에 공동 대처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